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부채나 불법 사기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 2파전 속에 치러집니다. 농수산물 판매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를 하다 보니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6 광주 비엔날레 야외 전시 참여 작가가 확정됐습니다. 가계부채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10여 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원생수 감소와 고금리 대출로 형편이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광주 채무힐링 상담센터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골목상권 특례 보증 대상으로 확인돼 초저금리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들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고. 광주 채무힐링 상담센터는 지난 2012년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실직이나 가계 부채 등으로 공경에 처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채무 조정과 서민 대출, 일자리 등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조회부터 대출 심사까지 원스톱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찾아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의 114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 보증이라든지 주거, 복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등이 함께 민원 상담을 나서고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채무힐링 상담센터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800여 건을 상담했고 이 중 240여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담 10건 가운데 1건꼴로 지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인구 편차로 선거 때마다 혼란이 생기고 있는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 의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간 경계 조정은 해당 자치구,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행정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주시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구간 경계 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로 평년을 웃돌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제주도에는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내일 밤부터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안개도 짙게 껴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낮 동안의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비추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기온입니다. 광주가 20.3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나주 모두 28도, 완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장단에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도 결정이 되는데요. 네, 산업자원통상위원장은 광주 동남각 지역구에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장병환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때 아주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산업 기반이 좀 약한 곳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는 조선산업, 해운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적으로 볼 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산업의 육성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의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이 주어진 업무를
아주 또 잘 수행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의 최대 현안 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인데요. 지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 100만 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100만 대 조성사, 특히 완성차 100만 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결론이 났고,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총리나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저희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잘 설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패가 좀 달려있는 만큼 네. 시민들도 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이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산업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 위원장께서는 그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산업을 강조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제 우리 광주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 이제 농업, 그리고 소규모 유통업,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인 기반에서 향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신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또 그리고 전남과 같은 경우도 화학 소재와 같은 에너지 산업, 또 그리고 드론 산업과 같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맡아서 특히 그 한전이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지금 와 있는데, 네. 한전과 연계해서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이렇게 도모해 나가고, 또 나머지 신산업 제어 육성도 역시 산자부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이 지원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한 전남의 주력 산업하면 조선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이제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약 1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사실 조선산업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고 구조적인 경쟁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지원만으로는 사실은 미래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기존 산업을 이렇게 구조정한, 조선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 구조정한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한 조선산업과 같은 구조조정도 지금과 같은 그 발권력 이외에 부실 경영주, 또 그리고 산업은행과 같은 이제 국채은행, 그리고 회계 감사를 잘못한 그 회계 법인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 규명을 해야만이 향후 부실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이런 부실 업체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과 이런 책임 소재의 규명, 그리고 신산업의 육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국민들이 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활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농수산물 판매에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를 하다 보니 안정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햇 복숭아가 수확되기 시작했습니다.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복숭아를 따서 판매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다 보니 제값을 받고 팔려면 일반 도매시장보다는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 농원 주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SNS를 활용해서 복숭아 생산 과정을 소개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층이 두터워지면서 이곳 복숭아는 수확되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쌓이다 보면은 들어가서 검색하다 보면 이분이 유기농 농사 이렇게 짓고 있구나. 그걸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SNS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농 5년 차인 여성 농민도 블루베리를 판매하는데 SNS 마케팅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생과일 상태로 팔아야 하는 농산물이다 보니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요즘엔 마을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까지 함께 판매해 줄 정도입니다. 복숭아도 좀 사다죠. 그렇게 해서 첫 해 같은 경우는 100박스 이상 제가 팔아준 경험도 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소비자와 꾸준히 소통하는 농민들이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덤으로 준다는 점에서 남도 농산물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요즘 농가 가게 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업인 월급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대상 작목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생소한 농업인 월급제가 요즘 농촌에서 화두입니다. 쌀을 수매하고 받을 대금의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미리 나눠 지급받고 이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줘 농가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는데 매달 고정 수익이 없어 빚을 내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갚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농자재 또한 비료, 농약 같은 것을 대출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사니까 엄청 좋아하죠.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과 나주시가 일찍 도입했고 장흥군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개 읍면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보완할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10개 읍면 전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기대 이상의 농가홍을 얻으면서 농민들은 농협 수매쌀에 국한된 대상 작목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모든 농작물로 확대해 농가 참여를 유인하고 온 6월에 시작되는 월급 지급 시점을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3월로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자라는 농작물 가운데 지난 한 해 농민들에게 가장 큰 웃음꽃을 가져다준 품목은 무엇일까요? 시설 재배의 경우 오이, 그리고 노지 재배에선 블루베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해 오이는 1000제곱미터당 1,600여만 원의 소득으로 시설에서 재배한 작물 중 소득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노지 재배 작목에서는 블루베리가 6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작물의 또 다른 공통점, 둘 다 여름이 제철이라서 요즘 시장과 마트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이뇨작용 효과로 붓기를 빼주고요. 그리고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성인병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웃음꽃을 주는 고마운 농작물. 이번 주에는 오이와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으로 식탁에 웃음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들의 근무 기강 문제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102명 가운데 25명이 미터기를 임의대로 조작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원들이 차량에서 쉬거나 개인 일을 보는 바람에 장애인들은 차량을 불러놓고도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올해 7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0대 동호회원이 비행 도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영광군 묘량면 장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9살 박모 씨가 갑자기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비행을 하던 도중 난기류의 영향을 받아 추락한 것으로 보고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80년 서울 신촌에서 5.18을 알리기 위해 분신해 숨진 고 김종태 씨의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주민교회는 지난 주말 5.18 국립묘지에서 김종태 열사 36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고 김종태 씨는 5.18이 끝난 지 2주 만인 1980년 6월 9일 서울 이대 앞 사거리에서 광주 시민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습니다. 한빛 원전이 부지 내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마련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엽니다. 한빛 원전 범군민 대책위는 내일 영광군청에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은 포화가 닥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예비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로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다 경찰의 차량에 돈까지 훔친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풍양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 50살 장모 씨가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중국 동포 46살 유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 씨는 도주하는 도중 주차돼 있는 차량에 침입해 현금 15만 원을 훔쳐 달아나다 이를 저지하는 차량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원료나 제품을 주로 처리하는 낙포부두는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예산 문제로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유휴부두를 대체 부두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패이고 갈라진 도로, 하역 시설은 곳곳이 녹이 슬어 부식이 심하고 접안 시설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1974년 만들어져 올해로 40년이 넘는 여수 낙포부두. 연간 2천여 척의 선박이 드나들지만 기둥을 박아 하중을 버티는 장교식 부두라 작은 충격에도 대형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부두 아래 설치된 관으로는 암모니아와 황산 등 액체형 위험 화물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정부 안전 진단 결과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재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나섰지만 막대한 사업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장교식 부두에 대한 재개발이 사례들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협의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당장 낙포부두 시설 개선이 힘들다면 인근 유휴부두인 여천 일반부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고 위험을 무릅쓰며 낙포부두에서 물동량을 처리하기보다는 화물 처리에 비교적 여유가 많고 안전한 대체 부두로 물동량을 분산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해화학 등 일부 여수산단 업체는 오래된 낙포부두에 대형 트럭 진입이 어려워지자 여천부두에서 생산품을 선적하고 있습니다. 대형 물동량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두기 인근 대체 부두인 여천 일반 부두에서 처리 비용은 좀 많이 나오지만 생산 제품인 중화석고를 선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포부두 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대체부두 활용 방안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11월 수서발 고속철 SRT 개통을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경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장성군과 전북 김제시는 KTX 정차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KTX 재경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는 아예 KTX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쿠레일과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는 고속철의 특성상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합장 공백으로 입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청의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정관 변경은 경미한 신고 상황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아 재건축조합이 낸 조합 설립 변경 신청을 오늘 허가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3달간 서구는 임원 선출 과정이 잘못됐다며 인가를 불허해와 3,700여 대 세대의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매달 소액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년 전 7곳에 불과하던 착한 가게가 지금은 100곳을 넘어서 기부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칠곡군 외관읍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권용호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지역 자활센터에서 2년 동안 도배 기술을 배워 자립했습니다. 5년 전 창업한 권 씨는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고 싶다며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 분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이웃을 위해서라면 제 힘이 닿는다면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외관읍에서 9년째 안경원을 운영하는 양원창 씨도 이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칠곡군 소외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이들을 포함해 외관읍 소상공인 22명이 한꺼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하고 정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2년 전 외관읍 착한 가게는 불과 7곳이었지만 115곳으로 늘어나 칠곡군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좀 손쉽게 편안하게 도와주실 수 있고 정기 기부를 통해서 이웃사랑 성금이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면에서 굉장히 건강한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개인 기부는 전체 기부의 70%, 한국은 40%에 그칩니다. 늘어나는 착한 가게가 개인 기부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